책의 세 번째 파트로 제 6장에 커피 부문 나폴레옹이 만들었다.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나폴레옹은 유명한 커피 애호가이며 커피통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나폴레옹 관련 일화에는 각색이 너무 많아 사실이 어떠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는 본래 미식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부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치커리 대용 커피를 절찬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커피통이라고 말할 만큼 집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중이던 시절에는 매 끼니 후 빼놓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죽음에 이르기 며칠 전까지도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해서 주치의가 스푼으로 몇 번 마시게 하라는 허가를 내렸다 하니 커피를 꽤나 좋아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후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된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의 성실한 부하였던 벨트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날 아침 그는 커피를 마시게 해달라고 20번 정도 부탁했다. 안 됩니다. 의사는 스푼 한 입이라면 허가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안 됩니다. 왕의 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토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와일드, 커피의 진실 중에서 그 옛날 세계의 커피를 움직이던 위대한 황제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한 스푼의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지 못한 채 파란만장했던 생의 막을 내린 것이다. 벨트란이 기억하고 있는 나폴레옹의 이 커피를 애걸하는 그 장면, 여기서 봤을 때 이 나폴레옹은 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안 됩니다. 왕의 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토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커피 세계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커피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또 궁금증, 또 사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소개하면서 이 책의 저자인 탄베 유키히로 씨가 쓴 다른 책인 커피 과학이라는 책도 앞으로 소개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커피 과학 책에 좀 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커피 과학 부분에 지금 278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즉 여기가 커피와 건강에 해당되는 제 8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외 급성작용, 그 외 커피의 급성작용, 그러니까 급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고 나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카페인에 의한 것으로 일과성 혈압 상승과 이뇨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하고 이뇨작용은 우리가 계속 소변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작용을 말하는 것이죠. 또 커피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는 한편 공복 시 더부룩함과 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마도 이 구절과 아까 나폴레옹의 그런 부분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나폴레옹 시대 때
이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커피를 마셨을 때 이제 그러한 이렇게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또 그러한 어떤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커피를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것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로는 아마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액분비를 촉진해서 유액분비가 촉진되면 소화를 돕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지만은 또 공복 시에는 더부룩함과 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런 증상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나폴레옹은 어찌됐건 지금 이러한 커피의 급성 작용 때문에 마셨을 때 아마도 많이 토해내는 그러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렇게 위대한 황제도 이 한 잔에 또는 한 잔도 안 되는 한 스푼의 그런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지 못했던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할 때 많이 마셔두자. 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실 때 좀 많이 마셔두고 또 다양한 커피를 맛보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읽을 부분은 10장 스페셜티 커피를 둘러싸고 부분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부분인 스페셜티 커피의 조부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스페셜티 커피의 아버지 조지 하웰의 오염되지 않은 커피 SCAA 발족 천하를 점령한 이다나 스타벅스 일본에 파급된 스페셜티 냉전이 만들어낸 공정무역 커피를 습격한 두 번의 위기 천하제일 품평회 등의 장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조부 전쟁 이후 품질이 떨어지면 하던 미국의 커피를 더 이상 참지 못한 인물 중 대표격이 알프레드 피트였다. 1920년 네덜란드 배전업자의 집에서 태어난 그는 커피와 홍차를 취급하는 회사에 취직해 홍차 감별사로서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를 돌아다닌 후 1955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세계 각국 커피를 마셔본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분노했다. 그는 1960년부터 자가배전을 시작해 1966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피츠커피앤티를 개업했다. 그곳은 금세 유럽의 커피를 그리워하던 이민자와 캘리포니아 대학 학생들 그리고 히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 중에는 이후 스타벅스 창업자가 될 사람도 있었다. 피트는 1979년 후계자에게 회사를 매각하고 2007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게는 좌석수가 적고 자가배전한 콩소매가 중심이었다. 콜롬비아, 과테말라,
케냐, 수마트라 등지에서 공수한 상질의 생두를 당시 미국의 주류들보다 훨씬 강하게 볶은 고품질 강배전 커피로 특히 수마트라 만델린의 신비로운 맛은 지금도 미국 커피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될 정도다. 그의 커피 스타일은 뒤에 설명하는 스페셜티, 약 배전파가 대부분이었던 스페셜티 초기, 에스프레소 중심의 스페셜티 후기 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품질을 경시하던 전후 미국에서 커피의 향미를 중시한 점이 일치했고 이후 스페셜티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트는 스페셜티 커피의 조부라고 불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고품질을 지향하는 동업자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한데 왜 피트만 이토록 주목받게 되었을까? 혹시 스타벅스의 탄생 배경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그 이유는 아닐까? (10장) 스페셜티 커피를 둘러싸고 해 천하를 점령한 이다나 스타벅스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를 점령한 이다나 스타벅스. 그리고 1986년 스페셜티 업계를 뒤엎어버린 그 회사가 등장한다. 잘 알려진 스벅, 바로 스타벅스 커피다. 생각보다 늦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많을지 모른다. 사실 스타벅스는 1971년에 창업됐다. 피트의 강배전 고품질 커피에 매료된 제리 볼드윈, 고든 바우커, 제프 시그 등 3명이 시애틀에서 시작한 회사이다. 그러나 당시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아는 스타일과는 사뭇 달랐다. 자가배전 원두를 판매하는 소매 중심의 작은 가게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재와 같은 스타일이 된 것은 하워드 슐츠라는 경영자에 의해서다. 1981년 그들의 가게를 방문해 가능성을 간파한 하워드는 이듬해 입사한 뒤 뛰어난 경영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의 관심은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음료 판매로 이어졌다. 1984년 그의 기획으로 점포에 병설한 바르, 에스프레소 바가 대히트를 했다. 그러자 이것을 본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슐츠와 피트 같은 자가 배전점을 이상향으로 삼는 볼드윈과 견해차가 심해졌고 의견을 굽히지 않은 슐츠는 독립을 했다. 그리고 1986년 에스프레소 판매점 일 조르나레를 개업했다. 한편 볼드윈은 원래 피트의 회사였던 피트 커피 앤 티가 매물로 나오자 이를 사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거액의 빚을 떠안았고 1987년 자금 상황이 악화돼 피트 커피와 스타벅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섰다. 그때 볼드윈이 선택한 곳은 자신이 동경해온 피트 커피였다. 스타벅스는 슐츠에게 매각됐고 슐츠는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일 조르나레를 합병했다. 우리가 아는 현재의 스타벅스 스타일은 1986년 슐츠가 창업한 일 조르나레에서 확립된 방식이다. 슐츠 자서전에 따르면 1983년 밀라노 여행 중 현지의 바르를 체험하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그곳의 방식에 감동한 그가 이것을 스타벅스의 콩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개업 초기에 가장 인기를 끈 것은 본격적인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증기로 우유 거품을 내서 부은 카페 라떼였다. 이 스타일은 나중에 시애틀풍이라 불리게 되었다. 천하를 점령한 이다나 스타벅스 부분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려진 스타벅스가 사실은 1971년에 창업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의 제 1호점이죠. 그 미국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스타벅스 1호점에 갔을 때 거기서 판매하는 그 텀블러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온 그 텀블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The First Store 스타벅스라고 나와 있죠. 그 첫 번째 가게. 그 가게가 바로 제리 볼드윈, 고든 바우커, 그다음에 제프 시글 이렇게 세 명이 처음으로 시애틀에서 시작한 그 가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가게의 위치는 1912 파이크 플레이스, 여기가 이제 주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애틀, 워싱턴, 요 위치에 바로 스타벅스 더 퍼스트 스토어가 자리를 잡게 된 곳이고, 여기 위에 보니까는 바로 그 연대가 나오네요. 1971년부터 했다. 여기 보시면은 스타벅스는 1971년에 창업됐다.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은 86년에 이 바로 슐츠가, 우리가 뭐 스타벅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슐츠니까요. 슐츠가 바로 일 조르날이라고 하는 커피점을 만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1971년에 이미 바로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